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을 기대해보는 시간, 공감 칼럼 문장들의 두 필진 나오셨습니다. 김성한 평론가, 서효인 시인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문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오늘의 문장, 경희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첫 문장인데요. 많은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경희대학교 시국선언문 문장을 골라주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시국선언문의 문장이라는 게 사실 읽어서 잘 기억이 안 남거든요. 안 남죠. 왜냐하면 딱딱한 문장이 많죠. 같은 주제로 비슷한 어떤 분들이 쓰시기 때문에 근데 이 경희대 시국선언문은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글이더라고요. 저도 읽어봐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 사실 이제 뭐 단톡방이라고 하죠.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올라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왔는데 한편의 시 같다. 좀 그러니까 산문시 같은 느낌이 좀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 후벼 파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 읽는 사람들의 가슴을 막 후벼 파는 느낌. 왜냐하면 이제 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쓴 글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에서 강단에서 온 교육자잖아요. 그래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세상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예. 그런 처지에서 나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문장들을 12번이라고 하는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하면서 나열을 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모두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12개 문장에 대응하는 문장으로서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못하겠다. 다 이런 구조로 이렇게 쭉 이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시국선언문을 보면 사실 누가 썼는지 모르고 별로 안 중요할 때가 있는데 이 시국선언문을 읽으면 강단이나 연구실에서 고뇌하는 그 교육자. 네. 지식인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구체성이 떨어졌던 인물이 드디어 보였어요. 이 글에서 아주 오랜만에. 알겠습니다. 한 문장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시죠. 뭐뭐 하지 못한다. 얘기하지 못한다. 이게 12번을 반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 문장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안타까운 젊은 청년이 이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도 어떠한 부조리와 아집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알지 못한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군 휴학을 앞두고 인사하러 온 학생에게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고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격려하지 못한다. 나는 더 이상 이걸 못한다. 이런 걸 12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성찰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12번을 당신과 함께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이걸 나열을 해요. 그러니까 12번의 첫 번째 문장에 대응하는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이걸 하나하나씩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배려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 이걸 12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한 줄에 자기 주장을 거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골라준 문장을 보고 황지우 시인의 뼈아픈 후회가 먼저 생각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시인지. 예. 네, 이게 1998년에 출간된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거다라는 황지우 시집에 실려 있는 시인데요. 이때 당시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시집이에요. 특히 IMF 그때. 예. 이 뼈아픈 후회라는 시는 여기서 말하는 황지우 시인이 말하는 후회는 자기 자신만 알았던 자기 이기심에 대한 후회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히 읽어드리면 나에게 왔던 모든 사람들 어딘가 몇 군데는 부서진 채 모두 떠났다. 아무도 사랑해 본 적 없다는 거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내 뼈아픈 후회는 바로 그거다. 누구를 위해 그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이 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또 맥락이 연결되는 게 사실 자기 자신만 사랑해서 자기 자신의 성공을 궤도에 올린 사람은 후회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런 사람마저도 난 나만 생각했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것들은 나를 제외하고 모두 폐허가 되었구나 하는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시인데 이 90대 중반의 정서가 2020년대 중반에 통한다는 게 그리고 이 시국선언문의 한 줄로 인용된 듯한데 한다는 게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시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이게 시작이에요. 아까 전에 처음에 나는- 나왔던 게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네, 맞아요. 어. 그래가지고 아마 이 시인, 그 황지우 시인의 시를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아주 짧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속을 후벼 파는 느낌이라고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문장 한 문장의 어떤 그 울림, 이 공감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저는 그 시국선언문 가운데 이태원 참사를 언급했던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예. 나는 이태원 참사 이후 첫 강의에서 출석을 부르다가 대답 없는 이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지 못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학생의 안녕을 예전처럼 즐거움과 기대를 섞어 이야기하지 못한다. 이 문장이 있는데요. 왜 제가 이게 인상 깊었다고 말씀드리냐면요. 눈먼 자들의 국가라고 하는 예. 이 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12명의 문인 그다음에 대학 교수 연구자 이런 사람들이 2014년 9월에 펴낸 책이에요. 이 문학동네에서 펴냈는데요. 당시에는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참사를 목도했잖아요. 생방송으로.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른바 위정자들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이 문인들이 뭐 소설가, 시인 그리고 이제 연구자,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짧은 글을 하나씩 써서 그걸 모아낸 책이에요. 아, 예, 예. 근데 그때 개간 문학동네 편집 주간을 맡고 있는 신영철 교수, 뭐 문학평론가로도 많이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여기다 글을 썼는데 왜 이거를 묶어냈는지를 의도를 이런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진실에 대해서는 응답해야 하고 타인의 슬픔에는 예의를 갖춰야 한다. 이것은 좋은 문학이 언제나 해온 말이다. 안타깝게도 이 말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글을 묶어놓은 문인들이 어찌 보면 현실 참여적인 글을 쓴 거잖아요. 이런 뭐 각각의 문인과 연구자, 교수들의 또 일종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묶어서 책으로 낸 의도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지금 다시 찾아봐도 왠지 제가 감수성이 좀 그래서 그런가요? 울컥한 느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번 시국선언문을 보면서 좀 여러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후회 그리고 반성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인지 이런 게 눈에 띄는데 이제 부끄럽다 이런 게 좀 주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를 보면서 문학 작품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죠. 물론 난 알고 있었다. 단지 운이 좋아서 그 많은 친구보다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을 그러면서 뭐 더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다고 꿈에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워졌다라는 건데 약간 이분들의 그게 뭐 더 강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미안해하는 이런 정서, 부끄러움의 정서가 좀 있더라고요. 시인님은 좀 어떤 작품들이 좀 여기에서 좀 떠오르셨을까요? 이 시의 끝에는 김수영 시인의 절망에 대해 얘기 나오는데 사실 김수영 시인의 더 잘 알려진 시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예요. 거기 보면 김수영 시인 본인이라고 생각되는 시적 화자가 뭐 출퇴근하면서 여기 명동 종로 이 근처였을 거예요. 이거 오가면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왜 큰일에는 분노하지 못하고 설렁탕 가격이 50원 오른 거에 분노하는가. 예. 나는 왜 저 자유를 핍박하는 위정자에게 분노하지 못하고 야경꾼이 시끄럽게 하는 거에 짜증을 내는가. 이런 내가 부끄럽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김수영의 풍모가 연구자라기보다는 자유를 갈망하는 예술인에 가깝거든요. 그 예술인의 시국선언문은 사실 그런 쪽일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부터 파헤쳐 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저기 평론가님은 생각하신 뭐 그게 있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의 지식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지성이라고 하는 우리 뭐 표현도 반지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윤석열 대통령이 또 쓰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성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학자가 일종의 전문가인 양 행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종의 기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사회 참여적인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게 지식인의 한 면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많은 분 그 사회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에로 부르디에라고 하는 프랑스 사회학자가 있어요. 그건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얘기가 되고 사회학을 정립시킨 분이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피에르 부르디에는 굉장히 현실 참여적인 학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프랑스 꼴레주드 프랑스 석좌 교수로 초빙이 되면 거의 대석학으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석좌 교수로 초빙되고 난 다음에 여유로운 삶에 안주하지 않고 나의 권위를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도구로 내놓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요. 예. 부르디에는 참여 없는 학문은 없고 학문 없는 참여도 없다 이런 말을 실천을 그 다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철도 노동자들 파업하는 현장에 갑자기 이 대무운호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흔히들 얘기하는 분이지만 대석학이 갑자기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뭐 예를 들면은 이주민과 관련돼 있는 문제, 사회적인 약자와 관련돼 있는 그 현장이 계속 나타나요. 부르디에가. 그러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당신은 왜 합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나는 정치가로서가 아니라 학자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이것이 학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2002년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예. 그때 여느 학자들하고는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학자들이 뭐 추도사를 대학자였으니까 석학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슬퍼하는 그런 입장을 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부르디에를 추억하는 노동자들의 진심 어린 애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함께 받습니다. 지식인의 한 모습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 시국선언을 보면서 그런 고민들이 거기에 좀 배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전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던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거보다 더 작은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뭐 분노를 하거나 그랬는데 조금 이게 적응이 됐다라고 하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한겨레 20일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난 연말에 저 감옥 가나요?라고 역술인한테 네. 물어보고 이제 역술인한테 많은 조언을 구했다 그런 건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미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좀 적응되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가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 부끄러움의 역치가 낮아지는 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시국선언문이 공감을 얻은 것도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먼저 일단 분노하기 전에 부끄러움, 참담함, 염치 없음의 정서가 먼저 저에게 있다는 거죠. 저희 언젠간 이게 임계점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한국 시에 있어서 그 부끄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원초적인 정서거든요. 네, 서정주도 나의 부끄러움이 어디서 오느냐? 내 애비는 종이었다. 그래서 난 부끄러워해서 자기 원초적인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거고. 윤동주 같은 경우는 좀 더 도덕적이죠. 바람에 그렇죠. 이는 입새에도 예.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입새가 흔들리면 그러니까 입새까지 괴로워하시면은 괴로워할 일이 진짜 많은데 사실 굳이, 거기서 예. 이 시에서는 그게 상징적 요소로 쓸 수 있겠죠. 뭐 입새라고 하면은 뭐 이 땅의 민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소수 그리고 그 바람이라는 것들은 그거를 휩쓸어 밀어버리는 외부의 강력한 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 안에서는. 근데 이제 김수영에 이르러서는 좀 더 뭐랄까 직접적으로 그 염치, 부끄러움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국선을 보면 절망이라는 시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인용되는데 예. 절망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속도가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졸렬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은 딴 데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여기서 김수영이 말하는 절망은 졸렬과 수치인지도 모르는 게 절망이에요. 졸렬과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반성을 할 수가 없죠. 풍경과 곰팡과 여름과 속도는 우리 감정이 아니고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라 사실 반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곰팡이 곰팡을 어떻게 반성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시를 읽다 보면 곰팡이 어떻게 곰팡을 반성해? 속도는 속도인 거지. 그런데 갑자기 졸렬과 수치가 나오면서 한 대를 딱 치는 그런 시거든요. 아 그래 나는 나의 졸렬함과 수치에 대해서 피하려고만 했지. 혹은 정당화하려고만 했지. 그걸 반성한 적이 없구나. 일단 모든 문제는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시를 꼭 대통령께 한번 권해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최정래 시인이에요. 이걸 인용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바람은 딴 데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온다. 이 말 뜻이 뭘까 굉장히 궁금했다 그래요. 근데 주역을 공부한 지인이 자기한테 메일을 보냈대요.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소개한 글이 있거든요. 그 지인이 보낸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득 찬 것이고 기울어지지 않는 게 없다. 그것이 자연과 운명의 법칙이다. 바닥이라고 생각될 때는 노력만 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잘 된다 싶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주역이요. 네, 그 주역을 잘 아는 지인이 이 얘기를 일종의 조언이자 충고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일단 주역을 잘 아셔서 해석을 잘하는 게 아닌가 하고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걸 만사가 그런데 주식시장도 언제까지 주가가 오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오르면 그렇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또 빠질 수밖에 없고 언제까지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오는 거고 권력도 역시 다리 차고 기우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절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절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분이 있어요. 스테판 에셀이라고. 네. 아마 이 책 읽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2011년쯤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분노하라라는 맞아요. 책이었죠. 예. 네. 이 93세 노 레지스탕스였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비시 정권, 그러니까 독일 나치의 괴뢰 정권. 예. 그 비시 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 레지스탕스가 저항을 했잖아요. 그때 참여했던 분이에요. 근데 93세가 돼서 책 서문에 이렇게 써요. 이제 내 삶의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다. 세상을 하직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도 이만큼 나이 들어 그간 나의 정치 참여에 토대가 된 것들을 돌이켜볼 수 있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레지스탕스 정신은 뭐야? 우리가 프랑스를 어떻게 만들어 왔어? 그 정신과 가치가 위협받고 있어. 침묵하지 마. 레지스탕스의 기본 동기는 분노야. 분노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프랑스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요. 전 세계에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예. 한 30여 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한테 절망하지 말자. 침묵하지 말자. 우리가 그 지향해왔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을 줬던 책으로 제가 기억해요. 알겠습니다. 야, 근데 분노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분노하다가 조금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시인님 어떻게 그러면 보십니까? 시를 한 편 더 소개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다 아시는 시예요. 예. 김수영이 풀이라는 시를 보면 예. 이 풀들은 바람이 오면 눕고 바람이 멈추면 서는 걸로 처음에 상정을 하다가 다시 얘기해요.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뒤에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그래서 사실 바람이 어떻게 불든 권력이 얼마까지 가든 그 아래에 있던 풀은 뿌리째 뽑힐 일은 없고 옆에 풀이 뽑히더라도 그 옆에는 더 많은 풀이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그 밑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렇네요. 네. 그거를 아까 전에 읽어주셨던 시하고 연결지어 보면 바람은 어쨌든 딴 데서 오고 그렇죠. 구원은 또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올 수 있으니 바람보다 빨리 눕더라도 꿋꿋하게 일어나라.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네요. 예. 네 좋습니다. 너무 문학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 딱딱한 말씀을 덧붙이기가 그런데요. 짧게, 예, 스테판 에셀이 마지막에 30여 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 글에 이렇게 썼어요. 21세기를 만들어갈 당신들에게 우리는 애정을 다해 말한다. 창조, 그것은 저항이며 그것은 창조다라고. 이게 한번 곱씹어볼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참 많은 작품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뭐 새겨서 한번 들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공간 칼럼 문장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